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교과서를 오늘 감상만 좀 볼게요. 몇 가지 중요 도판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상 교과서를 쭉 보면은 뭐 이제 감상의 관점 이런 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교과서에서. 근데 이게 보면은 되게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2015랑 많이 중복이 돼서 뭐가 그렇게 크게 변했는가 좀 궁금했었는데, 우선 보시면은 뭐 인상주의 용어 설명 뭐 있다 볼 거고, 인상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왜 그렸을까? 이 감상의 관점입니다. 자, 감상의 관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맥락적으로 보겠다는 거고, 이제 주제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고, 뭐 조형 요소 이런 거, 형식주의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과연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뭐 작품에 얽힌 이야기, 맥락적, 이것도 역시 맥락적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르주아 작품이 또 나왔네요. 이건 뭐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폴록 작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누구 나왔냐, 이제 터렐이 나왔네, 터렐. 공간 가변 설치. 작가는 빛의 효과를 이용해서 공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관람자들이 색다른 경험을 한다. 이제 요건 조금 더 같이 볼게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왔냐, 미술 감상이 뭐야 하면서 뭐 이 작품이 나왔는데, 링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링골드 작품인데 뭐 아무래도 그 남미 쪽이겠죠. 그래서 타르 해변 해가지고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한 여러 가지 방법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감정, 표현주의적 성향을 보겠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 형식주의로 보겠다는 거고, 이제 비교 감상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과 패러디 작품 비교 감상하기 해가지고 요것도 두 개, 다빈치랑 보테로의 특징을 각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 한번 쭉 볼 거고, 그 다음에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역시 감상의 관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맥락주의 감상의 관점, 뭐 인상주의 감상의 관점, 그리고 형식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의도주의 감상. 그래서 아무래도 감상은 우리가 이제 비평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작품의 설명과 그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 모네 그림이 있는데, 이제 수련의 연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모네는 1890년 후반부터 말년까지 300여 점 정도 수련을 연작을 그렸대요. 모네는 굽이치는 붓질을 활용해가지고 수련이 떠 있는 연못의 표면에 반사된 하늘과 빛의 일렁임을 표현했는데, 작가가 시각과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빛의 모습을 변화를 포착하고 표현을 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수련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제시가 있는데, 이제 모네를 이제 인상주의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특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인상주의에서 다시 한번 보면 19세기 후반에 20세기 초 사조인데, 인상주의는 아무튼 중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똑같이,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여러분들이 인상주의를 모른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상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측면에서 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것을 거부한다. 자, 대상을 똑같이 거부를 한다라는 거는, 잠깐만 제가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걸 거부하는 것은, 이제 사진기가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 재현을 하고자 하는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빛에 의해 표현하는 순간, 자, 빛에 의해 변화하는 순간적인 인상을 빠른 붓질. 자, 여기서 빠른 붓질은 뭘 뜻하느냐? 알라프리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절된 붓질이라고도 하고 해서 알라프리마, 그 다음에 색채로 표현하고자 했고, 현대미술의 출발점이다. 현대미술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시작이다. 지금 시작이다. 왜 그러냐면, 빛의 변화하는 순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색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색은 조형 요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인상주의 작가들 주제 매우 다양했다. 그래서 자, 작가들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이제 주제가 중심은 아니에요. 자, 주제가 뭐냐? 빛이었다, 색이었다, 빛으로 인해서 색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술사에서 주제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제는 뭐 실제 소재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고, 여기서는 주제는 사실은 인상주의부터는 요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만에는 전통적인 주제를 사실적으로 그렸고, 자, 전통적인 주제 소재를 그렸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상파의 특성으로 재구성했다라고 보는 건데, 르누아르는 여인의 풍경을 그렸고 모네는 주로 풍경을 그렸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네들이 주로 표현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는 풍경, 풍속, 그리고 풍경, 그 다음에 고전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자들이 인상주의자 하나의 특징으로 주제를 묶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빛에 따라 순간적인 변화는 사물의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의 아버지자 모더니즘의 창시자로 불리는데, 모더니즘의 창시자, 뭐 이제 모네도 그렇고 마네도 그렇고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왜 모더니즘의 창시자냐? 아까 모네는 이제 조용수 아까 얘기했죠. 빛을 통해 가지고 뭐를 표현해서 이제 색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주제가 이제는 우리가 고전주의 주제나 뭐 이런 주제 상징성을 배제하고, 근데 이제 마네 같은 경우는 모더니즘 창시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고전 소재를 갖고 왔다는 게 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이런 데서는 주제라고 하니까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면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 주제에 그 맞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평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얘네들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는 조형적 가치를 추구했다. 조형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주제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 고전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면으로 표현하고 평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형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 앞쪽에 옷을 입지 않은 일반 여성을 배치했고 기존 미술에, 그러니까 이게 화면 앞쪽에 옷을 입지 않은 일반 여성이니까 이게 이제 누드를 표현했단 말이야. 이 누드가 이제 고전 양식입니다. 고전인데 기존의 그 미술 작품에서 여성의 나체는 여신이나 ним프만을 그리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라는 거죠. 하지만 풀바위의 심사의 관념에서 벗어나 일반 여성을 나체로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전미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고전미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뒤쪽에 여인은 오른쪽에 정박해둔 배부터 거대하게 표현되어 원근법을 파괴했다. 아까 평면으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원근법을 파괴한 형태로 그렸다. 그래서 만의 파격적인 시도가 모더니즘 시작의 시발점이라고 했다.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네. 요 작품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르누아르는 여성과 아이를 주제로 많이 그렸고요. 르누아르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난색을 찍은 손뭉치로 문지르는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화풍을 가졌는데 그림 전체가 화사하고 부드러운 화풍을 지닌 특성이 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 볼 게 뭐 게르니카도 볼 게 없고 씨름도 그렇고, 쿤스는 스테인리스를 이제 번쩍이는 광이 나도록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원색을 세색한 작품인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강렬한 색과 반짝이는 주변 공간을 비추는 모습은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강렬한 색, 반짝이면서 주변 공간을 비추는, 자, 요거를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형태와,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 강렬한 색,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네오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알 수 있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고, 강렬한 색, 반짝이는 주변 공간, 이걸 광택을 내 가지고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빈치,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뭐 스푸마토 썼다라는 거 정도 나오고, 부르주아, 마망. 자, 마망은 프랑스어로 엄마라는 뜻으로 접근을 하는데, 마망은 거대한 거미를 엄마에 빗대어서 표현한 부르주아 대표적인 작품인데, 모성애가 이제 담긴 거대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흉측하게 생겼는데 모성애래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테페스트리를 수선하는 그 일을 한 엄마의 그 모습을 거미줄로 이제 집을 짓는 거미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거미 8개의 다리 끝은 내려올수록 가늘어지게 표현되고 가슴에는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 자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텨낸 엄마의 모성애를 표현하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원의 풍속도첩이 있는데, 이제 뭐 서당, 농가리, 활쏘기, 씨름 뭐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요거 이제 순서대로 여기 다 있다라는 그 뜻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르누아르, 달리 여기 다 했나?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맥락주의가 있죠.
지도서를 조금 더 볼게요. 음. 자, 르누아르 나와 있고, 달리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감상 활동 보고서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네요. 달리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의 세계를 그린 건 다 알고 있고, 기억의 지속에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몽환적인 현실세가 다르게 표현했고, 흘러내리는 시계는 달리가 녹아내린 치즈에서 환각을 보고 그렸다고 하고, 옛 서양에서는 시계의 의미를 시간 또는 생명의 유한함, 그래서 이 사람 작품에는 이 메멘토 모리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죠? 초현실주의는 1차 대전 종결된 다음 해인 1919년부터 2차 대전 발발 직후까지 약 20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다. 현실보다 무의식, 꿈 이런 걸 그렸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무의식을 표현하게 다양한 표현 기법이 생겨났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기법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동기술법, 대페이지망, 데칼코마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초현실주의가 이제는 그 기존에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1차 대전, 자 1차 대전과 그 다음에 2차 대전 시기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 초현실주의부터 해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다다죠. 다다가 등장을 했다가 다다의 이제 우연성 그러다가 이제 초현실주의 이 글씨가 참 잘 안 써지네. 자 초현실주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946년에서 8년 정도 8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죠. 추상표현주의로 가요. 우연성과 이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추상표현에서 액션 페인팅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거 체크하면 되고, 아까 요 작품하고 좀 보고 갈게요. 토렐은, 이 작품은 로버트 원 더그 휠러와 함께 빛과 공간 그룹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빛과 공간 그룹. 그래서 공간이 중심입니다. 빛을 가지고 공간에 변화를 주는 건데 특정 건축 구조를 이루어진 그의 작품은 공간을 가득 채운 빛에 반응하는 관객의 시지각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응시, 명상, 숨고미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면회화랑 조금 비슷해요. 생면은 색을 가지고서 숨고미를 추구하는데 이 사람은 공간에다가 빛을 통해 가지고 명상, 숭고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대한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그 끝은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빛 처리를 통해 가지고 방 전체의 경계가 사라져 무한대의 확장되는 공간 접는 그러면 공간에 새로운 빛을 이게 보여주는데 무한대의 확장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아무리타라는 이제 감노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미타로 읽힙니다. 그래서 실제 작품을 체험해보면 초월적인 공간에 놓여있는 느낌을 주는데, 이 아미타라고는 이제 불교 용어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월적인 공간에 놓인 느낌을 주는데, 작가는 작품 속에 들어온 관객에게 단순히 작품이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식하는 스스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링골드는 최초의 아프리카 여성 작가들의 그룹인 전시인 우리가 있는 곳을 기획하고 미술관들이 여성과 그 유색인종의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전시해야 한다는 주장의 시위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는데 링골드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프리카계의 미국 여성 미술가인데 백인 남성 중심의 미술계를 겪어했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의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회화 벽화 그림체계도 작업도 하지만 패션 디자인의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퀄트 섬유를 가장 즐겨 쓰기 때문에 서사성이 짙은 그녀의 작품들 흔히 스토리 퀄트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비워놓을 수 있겠어요. 스토리 퀄트. 그래서 다리 위의 여인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 요거 밑으로 갈게요. 링골드에 의하면 거대한 다리는 남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며 그 위를 날고 있는 소녀는 모든 유색인종의 여성들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펠드먼 비평 단계 나온 것 같고 이쪽 볼게요. 자 여기서 뭐 내용 중심 감상, 내용 위주로 보겠다는 거, 형식 중심 감상, 형식주의로 보겠다는 거고 수용 감상과 비판적 감상에서 수용 감상은 권위를 가진 수용적 감상, 권위를 가진 교사, 비평가, 작가, 큐레이터 등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다.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 우리가 수용적 감상하면은
우리가 감상자의 그 개념을 수용한다라는 걸로 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반대예요. 예. 그리고 비판적 감상은 작품에 대한 비판적, 탐구적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감상하는 거다. 직관적, 분석적. 직관적인 건 인상주의 감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바탕하지 않고 작품을 대하자마자 감정적으로 감흥을 얻는 감상인 반면, 분석적 감상은 작품의 색, 질감, 뭐 재료, 소재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보겠다는 거고, 단독 감상과 비교. 근데 이것도 2015에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있으니까 봅니다. 그래서 단독 감상은 한 개의 작품을 놓고 보는 거고, 비교 감상은 두 개로 보는 거고, 아까 뭐 이 두 개 비교해 볼까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맥락적 감상, 도상적 감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뭐 비교해 볼까요? 뭐 이제는 뭐 감정적으로 이제 직관적 감상으로 볼까요? 요게 이제 직관적이겠죠. 요건 분석으로 보겠고, 자 요거 이제 뭐 도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뭉크는 뭐 딱히 볼 게 없고, 몬드리안 빨강 파랑 노랑, 신지학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근본으로 이제 단순화는 요거는 이제 환원주의라고 봅니다. 환원주의 방식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순화 비제한적인 미술 즉 추상을 창조하기 위한 거고, 오직 직선과 순수 색만을 그림 요소로 줄여나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수직선, 수평선, 삼원색, 그 다음 삼무채색 요 세가 중요합니다. 수직, 수평, 삼원색, 삼무채색 요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요것도 써줘야지. 요거는 뭐라고 하냐, 요거는 이제 본질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가야겠지. 이 스마트폰을 봐도 요 사이즈로 해도 보이죠. 막 엄청 확대 안 해도 되죠. 신조용지 이론을 정립했고, 요것도 중요해. 자, 신조용지 이론 정립했고, 자,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에 자신의 이론의 수많은 탐구 결과 중 하나인데, 그가 추구했던 이질적이지만 대등한 관계의 반대 요소들 무슨 말이냐면, 잠깐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이질적인 반대, 이거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이제 정선의 그림에서 주역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음양 오행사상, 그거랑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듀샹의 샘, 레드메이드. 자, 뭐 중요하니까 얘는 듀샹은 미술가이자 이제 이론가. 듀샹은 기성품을 미술 작품으로 제시한 레드메이드와 같은 수많은 혁신적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20세기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개혁자다.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샘은 공정화장에 흔히 볼 수 있는 남성 소변기였다. 소변기를 사서 편편한 부분을 바닥에 놓고 배수관의 바로 앞에 아랫부분에 이제 뮤트라는 서명을 했는데, 듀샹은 이 작품을 뉴욕의 독립작가협회전에 출품했으나 전시되지 못했죠. 처음에 전시되지 못했어요. 그 후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설득해가지고 샘의 작품 사진을 찍고, 사진작가죠 이 사람은. 사진작가죠. 찍고 자신의 발간하던 잡지 블라인드맨의 두 번째 호에 실었어요. 이 작품을 통해 듀샹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이 본래의 실용적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제목과 시각에 의해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가지고 기성품이 곧 미술작품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게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듀샹은 평평한 사물, 본래의 실용적 특성을 버리고, 기존의 사물을 버리고, 그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제목과 시,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기존의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는 공상품을 이제는 가지고 와서 기존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실해버리니까 뭐가 돼? 우리가 이제는 레드메이드가 된다라고 보는데, 아까 여기서 여기 잠깐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레드메이드와 수많은 혁신적, 이 레드메이드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듀샹이 일상의 평범한 사물은 본래 실용적 특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공상품이 기능이 있잖아요. 원래 여기에 보면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제 기본 기능을 상실한 거야. 그래서 이걸 레드메이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레드메이드가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제목과 시각의 오브제, 새로운 이미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그 공산품을 갖고 왔잖아요. 자, 공산품을 갖고 왔는데 거기다 뭘 했냐면 서명을 해요. 서명을. 그 다음에 거기다 전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전시장에 올려놔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냐, 이제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산품 자체를 가지고 와서 서명과 전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브제 미술의 특성으로 접근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얘기를 했습니다. 모나리자 또 나오네. 스푸마토. 그 다음에 보테로. 모나리자랑 잠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모나리자는 다빈치 이전 초상화들과 날카로움이 명확한 윤곽선의 특징이었으나 모나리자는 직접 창안한 윤곽을 흐리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에 의해 배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깊은 공간감에 빛의 효과를 자아내는 특징이 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목에 리자라는 이름의 결혼한 여성을 모델로 그렸는데 이탈리아어로 이제 모나는 결혼한 여성 이 뜻으로 요즘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살짝 비워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보테로는 콜롬비아 화가인데 이제 화가이자 조각가인 보테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정물 뭐 진짜 인물도 그리고요, 정물도 그리고 동물도 그려요. 그래서 부풀린 형태로 과장되게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특유의 유머 감각과 남미의 정서를 표현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부풀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대부분 과거의 고전 작품을 차용을 많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부풀린 형 과장해가지고 남미의 정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과거의 고전 작품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네들의 향토성을 부여하는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그래서 남미의 향토성으로 재해석했다. 이거 좀 필기 좀 잘하려고 이거 패드를 하나 샀는데 망했네. 이게 제대로 안 돼. 자, 보테로 회화의 현대사의 냉소적 측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고 고전 내가 작품을 패러디한다. 패러디라고 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미의 기준에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고전 작품의 미를 자기네들이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풍토에 맞게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 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다빈치 대표작 패러디한 모나리자도 이제 원작의 모나리자가 지닌 아름다움을 절대적인 것으로 맹신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다. 그러니까 고전의 아름다움이 다가 아니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테로 누워있는 인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조각도. 이제 요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투시원근법 뭐 이런 거는 뭐 요게 지금 산 조반니 세레당 그래서 건축가 브루넬리스키가 있다라는 거 정도 봐야 되고 마사초 성삼일체. 이제 마사초가 보세요. 소실점이고 건축. 이 브루넬스키의 투시원근법을 배웠어요. 브루넬스키한테. 그래서 마사초는 최초로 회화의 투시원근법을 적용한 입체 공간감을 표현한 거예요. 이 마사초가 말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이전에 누가 있냐면 지오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오토가 뭘 사용했냐면 공간감을 사용하긴 했어요. 공간감을 사용했는데 겹침에 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투시원근법을 아직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플러스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시원근법을 사용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인체와 옷이 따로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 지오토는 그걸 한 덩어리로 표현했죠. 자, 나머지는 튜브 물감의 발명. 그래가지고 튜브 물감 발명은 뭐 인상주의죠. 그래서 발명가를 알고 싶어요. 요거가 이제 발명가래요. 최초의 물감을 만든 랜드라는 사람인데 이제 튜브 물감 연구에 거주하는 미국 출신의 화가 랜드가 발명했대요. 1850년부터 사용되었고 튜브 물감 탄생이 전에는 물감을 소나 돼지의 방광에 담아 보관하거나 휴대했어요. 이렇게 보관한 물감은 자주 터지거나 밀봉이 어려워 재사용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은 방광이나 그냥 오줌보에 이제는 담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터지거나 밀봉이 어려워서 이제 재사용이 힘들었다는 거죠. 랜드는 이런 먼저 유리로 만든 걸로 시험관 형태의 물감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하기가 어렵고 깨지기 쉬워서 불편이 많았대요. 이후에 발명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뚜껑으로 밀봉이 가능한 튜브 물감이 있죠. 튜브 물감은 휴대성도 좋고, 그쵸? 뚜껑을 여다보면 안전하게 밀봉할 수 있는,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그 정도. 그래서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바뀌었다가 이게 주사기 형태로 했구나. 주사기 형태로. 그죠? 뚜껑이 달린 튜브 이렇게 됐고
휴대용 사진기 발명. 자, 1820년대에 사진 기술이 최초로 발명된 이후로 휴대할 수 있는 소형 사진기가 50년이 흐른 뒤에 세상에 나타났는데, 휴대용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미술가들은 눈으로 보기 힘든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그림으로 옮기는 새로운 경험을, 그 드가죠. 드가로 보시면 되고, 대상 있는 그대로의 재현을 표현하는 방법 벗어나는 시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야지. 요거는 단순히 읽고 지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인상주의잖아요. 이제 인상주의인데,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드가가 이제 사진을 드가가 이제는 사진의 구도라든가 순간 포착,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현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재현을 할 필요가 없었다. 사진기가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므로 조형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됐고, 카메라 옵스키라는 뭐 하면 돼요. 자, 마이브릿지. 달리는 말의 연속적인 동작. 그라비어 인쇄. 마이브릿지는 달리는 말의 모습을 촬영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이 달릴 때 네 다리가 한꺼번에 공중에 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걸로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사진기는 이제 다게로 타이프 발명가 다게르인데, 이제 다게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최초의 카메라를 할 수 있는 타이프인데, 이제 다게르가 이제 개발했는데, 내부에 음판을 넣었어요. 넣어서 음판에 빛을 노출하면 상이 맺히는 원리.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비디오와 컴퓨터의 기술 등장, 뭐 이런 거는 작품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과학의 발달과 함께 나오는 벤타블랙이 있는데, 이것도 신기해요. 영국 서린 나노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신물질인 벤타블랙이 있어요. 빛을 99.96%까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검은색보다 더 검은 것이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더 검은색이 되겠죠. 굴곡이 있는 표면에 바르면 그 굴곡이나 질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같이 이제 블랙홀이 뚫린 것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를 갈망하던 미술가 사이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 하지만 영국 작가 카포어가 천문학적인 독점권을 구매하면서 이제는 카포 외에 다른 사람들 사용할 수 없게 됐대요. 굉장히 욕심쟁이죠. 과연 이 신물질을 한 사람이 돈으로 독점한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일인지, 카포어. 그래서 뭐 벤타블랙 뭐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저기를 볼까요? 산 조반니 세례당은 15세기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적인 브루네스키 실험을 통해 자신이 발명한 투시 원근법을 증명해 보이는 장소라. 요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리를 했다네. 자, 마사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그림 배경에 적인 투시 원근법은 브루네스키가 발명한 것인데, 마사초가 브루네스키의 새로운 건축 양식과 과학적 방법을 통달해석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전체 구조를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하다. 성삼일체 1점 원근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게 없어요. 예,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자, 튜브 물감 이전의 물감 보시면 프레스코, 뭐 이게 상세하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프레스코는 석회, 석고 반죽을 이용해서 벽에만 그릴 수가 있어요. 바로크 르네상스식에 많이 그려졌고요. 미켈란젤로는 이 기법으로 시스티나 성당이 천장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레스코는 석회 반죽 위에 물감을 입혀 그리기 때문에 고정력과 보존력이 훌륭해요. 그렇지만 수정과 이동이 어렵다. 벽에 그리니까. 근데 이거는 습기에도 약해요. 습기에도 약하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테페라. 안류에다 달걀 노른자 벌꿀 전색제로 사용을 하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얘는 프레스코는 전색제가 없어요. 전색제가 없고 그냥 석고가 흡수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색제로 얘기하자면 석고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전색제라 하지 않습니다. 얘는 전색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디엄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광택을 띄우는 특유의 색감, 온도 습도 변화에 유지력이 강하다. 아까 걔는 유지력이 온도 습도에 약해요. 그래서 바닷가나 이런 데서는 못 그린다는 거죠. 12세기 무렵에 유럽에 처음 도입된 후에 많은 작품이 템페라로 그려졌고요. 다만 물감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 매번 안료를 배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수급이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15세기 이후에 유화 물감으로 많이 대체됐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가 템페라로 그린 거 보면 좀 딱딱해요. 얘네들도 아무래도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뭐 석고보다는 얘네 프레스코보단 덜한데, 그래도 얘는 두껍게 칠할 수가 없어요. 두껍게 칠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글레이징 기법이 템페라에서 여기서
진행된 거예요. 왜냐하면 템페라는 얇게 덧칠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과 명암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유화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요거 했었고, 자, 드가. 자, 드가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드가까지 보고, 시간이 지금 너무 길게 오래 잡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많네요. 그래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본 미술가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보고. 너무 길면은 안 되거든. 이거 다 하면은, 이거 감상 다 끝낼라 했더니, 지금 시간 대충 재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죠. 제가 이게 지금 새벽 거의 밤에 찍는 거라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텐션이 없죠. 예. 지금 고요한 밤에, 예, 하다 보니까. 낮에 좀 작업하고, 예, 운동까지 하고 와가지고 하는 거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드가 볼게요. 드가는 인상줄 대표는 작가인데요. 사진 아까 순간 포착을 활용했죠. 사진 작가이기도 하죠. 그가 촬영한 사진을 조합하여 남긴 회화 작품으로는 뭐 이런 푸른 무늬들이 있고요. 무늬들은 역동적인 동작을 카메라에 이용해 순간을 포착했다. 이 정도. 무늬 몸 동작을 연구했고, 그리고 작품을 위해 드가는 3명의 무늬들을 따로 촬영한 후에 하나의 화면에 조합하여 현상하였다. 그래서 약간 각색을 거쳐 그림으로 완성했는데, 이처럼 회화 대상을 포착하는데 휴대용 카메라를 활용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순간의 동작, 가장자리에 잘려나간 인물 배치.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요런 거 우선 보고, 주제부가 한쪽으로 쏠린 불안정한 구도, 이게 드가의 특유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만들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우선은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는 특히 이제 불안정한 구도라든가 가장자리 잘라난 인물 배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본의 목판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옵스큐라 또 나오네. 옵스큐라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마이브릿지 나오네. 영국의 사진가 마이브릿지는 뭐 24대의 사진기를 일렬로 설치해서 달리는 말을 촬영했대요. 그래서 움직이는 각 단계를 포착했고, 이로 인해 전시대 화가들이 상상으로 묘사했던 동물의 동작이 아니라 정확한 실제 동작을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이러한 실험은 정지된 순간순간의 동작을 통해서 인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뭐 토마스 에이킨스, 그다음 에드워드 드가 등의 영향을 줬는데, 여기서 달리는 말을 촬영하기 위해 24대 카메라를 세팅했다는 방식이 이렇게 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도시. 작가는 불꽃 제조술에서부터 여러 화면에 레이저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이르까지 모든 종류의 기술을 사용해 실험적인 종류의 작업을 했는데, 그는 인공 환경이 자연 환경에 대체할 때 야기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수많은 가상 설치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읽을 수 있는 도시는 자전거와 디지털 영상을 사용한 쌍방향 장치,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대요. 사람이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으면 정면의 대형 화면으로 커다란 글자가 나타나고 미러로 된 가상의 도시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자가 수동적인 어떤 감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작동하면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채색되고 움직이는 3차원의 단어와 문장이 나타나서 각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대요. 작가는 관람자와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이후에도 발표했고요. EV는 바람을 넣어 부풀린 방구의 구조물에 관객이 들어가 헬멧을 쓰면은 내부로 로봇과 동기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헬기에 이제는 그 총을 쏘는 게 이제 총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헬멧이랑 같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아파체 헬기 보면은 이제 헬기 운전하다 이제 헬멧이 대상을 딱 보면은 그 총구가 그걸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 방식이에요. 얘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쨌든 원하는 방향으로 로봇의 시선이 조정되어 가지고 로봇이 비추는 이미지에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작품이죠. 인간과 기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이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 로봇의 시선을 조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요거 얘기해. 요렇게 쪼로록 들어가지고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백남준 자석. 참여TV, 우선은 이거는 여기서 큰 제목으로 참여TV
참여 TV 이렇게 갑시다. 니체는 100년 전에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 종이가 죽었다고 말한다. 백남준의 선언은 그 비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힘과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졌는지 잘 보여준다. 비디오 아트 창시자, 그는 충분히 60년대 처음으로 선보인 TV 내부 회로를 변경하거나 브라운관의 자석을 갖다 대어 화면이 추상적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이거는 관객의 참여죠. 자석 TV는 관객의 자석을 마음대로 움직여 다양한 형태의 추상 패턴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여기 참여 TV 나오죠. 참여 TV.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라 관람자가 조작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녹화된 영상을 분절적으로 편집해서 콜라주 편집 기법. 자, 콜라주 편집 기법. 자, 요거는 여기 참 신기하게 말이죠. 왜 신기하냐면 내가 수업 때 했던 게 여기 나오네. 잠깐만. 여기다가 그냥 필기 좀 할게요. 우선은 1단계가 플럭서스식이고, 두 번째가 잠깐 이거 글씨가 이상해지네. 2단계가 이제 퍼포먼스. 3단계가 자, 비디오 개척. 4단계가 인공위성. 요거 설명했었죠? 자, 근데 이게 비디오 개척 시기가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휴대용 카메라, 우리가 녹화 기능이 가능한 휴대용 카메라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녹화 기능이 캠코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용 카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비디오 콜라주가 이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들을 분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속, 원래는, 비디오 개척 시기 이전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오브제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 그러니까 이제 TV를 가지고 TV 오브제로만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요때 시기로 가면은 이제 영상까지 이제 창조를 하는 거죠. TV 수상기를 조각적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더 적자. 자, TV 수상기를 조각적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시험 나온 거, 자, 비디오 조각. 이때 비디오 조각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구조분야 로봇을 통해 새로운 지각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레드메이드를 활용한 독특한 구성 형식 자체를 감상과 동시에 현란하게 변화하는 시청각 화면을 등으로 작품의 형식을 발전시켜가지고 현대 테크놀로지가 예술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 사람은 비디오 자체를 긍정적으로, TV를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죠. 현대 테크놀로지가 그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념했고, 이러한 접근은 관객이 단순히 수동적인 영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관객과의 참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여기까지. 예. 요거 나머지는 지금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영상 긴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이왕 하는데 좀 특징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편집하면 시간이 좀 짧아지겠지만, 지금, 자를 거 자르고 해도 시간이 꽤 될 거. 지금 거의 60분 찍었어요. 지금 60분 찍었는데, 역시. 그래서 편집하고 하면, 한 3, 40분으로 지금 컷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보고, 그래서 좀 구독도 조금 는 것 같아요. 구독 좀 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좋아요가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게 좀 도움이 되는구나,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게, 이제 구독도 좀 늘고, 사람들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는 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제 한 주씩은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수업 준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한 주 이렇게 왜 갑자기 안 하지 뭐 이러지 말고, 제가 좀 시간 이제 틈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제가 유튜버긴 하지만 제가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걸 듣고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업 들으러 와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게 단순히 책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과서를 보고 그냥 이렇게 쭉쭉 줄치고 넘어갈 거면 금방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관점과 그거를 좀 기준으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